자, 안녕하십니까. 이미 선생님하고 온라인 강의를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좀 낯설지만 또 나름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이 작년에 수민이가 그려준 케이크하고 비슷하게 입고 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많이 2단원에서 질문 나왔던 게 효소 부분의 그래프 해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2가지만큼은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잠깐 정지해 놓고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다시 강의를 재생해 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효소의 특성에서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질특이성일 겁니다. 혹시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 하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지금 자물쇠를 하나 지금 등장시켜놨는데 우리가 자물쇠를 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열쇠. 네, 열쇠를 넣으면 자물쇠가 열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열쇠가 다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효소가 따로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효소의 구성은 우리가 총 여러 가지 단계로 선생님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먼저 주요소하고 보조인자가 있었는데 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단백질이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뭐 온도라든지 pH가 이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보조인자가 있었는데요. 이 2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이 2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전효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효소의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복합체 형성된 다음에 이 기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질의 농도예요. 자, 그래프가 오늘 보는 그래프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이런 그래프 볼 때 항상 선생님 제일 먼저 보라고 했던 게 X축하고 Y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X축에는 기질의 농도가 있고 Y축에는 반응 속도가 있죠. 자, 기질의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면은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특정 구간이 되자마자부터는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위에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림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선생님은 학교 마치고 나면 사실 다른 데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주로 마트를 가거든요. 마트를 한 바퀴 이렇게 쫙 돌고 카트 밀고 다니다가 이제 다 살 거 다 샀다 싶으면 계산대로 가요. 그런데 평일 저녁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대가 뭐 하나 1번 계산대, 2번 계산대, 3번 계산대, 4번 계산대가 있으면 선생님이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 데나 가서 계산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앞에 이미 사람들이 서 있고 여기에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눈치 보다가 제 사람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것처럼 지금 효소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효소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이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효소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점차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다 차고 나버리면 여기에서 계산대가 다 찼듯이 이 반응할 수 있는 효소가 다 차버리고 나면 기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기질이 효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농도가 더 이상 이제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고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다 분해가 끝나야 다시 한번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이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어떤 걸 더 추가하면 될까요? 여기서 뭐가 부족해서 이 반응 속도가 일정해진다라고 얘기했죠? 효소가 부족하니까 결합해야 될 기질은 많은데 효소가 부족해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효소를 추가로 더 넣어주게 되면 이 그래프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프 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구간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효소를 추가로 투입하였다라는 내용이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질의 농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용, 온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모양 자체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던 모양하고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나 X축하고 Y축을 한번 볼게요. 온도하고 반응 속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상승할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결합을 해야 돼.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때 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만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분해가 이루어지는 반응이 점차 증가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딱 끊어서 이 이후부터는 점차 이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더 어때 보입니까? 그래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주효소의 성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단백질은 약점이 있는 게 바로 열이에요, 열.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 후라이입니다. 우리가 날계란을 후라이팬 위에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올리게 되면 투명했던 흰자위가 하얗게 변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게 되면 얘는 다시 우리가 후라이를 익히고 나서 다시 날계란 상태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나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이 온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적의 온도라고 해요. 반응 속도가 가장 최고치에 달했을 때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온도에 대한 정리가 다 됐을까요? 자, 아직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잠깐 화면 정지해 놓고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pH라고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고3이기 때문에 pH라고만 해도 알아들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적어줄게요. 자, 수소이온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게 pH입니다. 자, 이 pH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다른데 여기 보면 그래프의 색깔을 다 지금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각기 다른 효소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는 펩신이고요. 하나는 아밀레이스, 그리고 하나는 트립신인데 이 효소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등장했던 용어일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단원에서 소화계에서 다룬 소화 효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나오는 침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펩신 같은 경우에는 위 액 속에 같이 있고, 팁신 같은 경우에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떠올려야 될 건 우리가 중2 때 이런 효소들이 있다는 거 배웠고요. 고1 통합과학에서 소화계의 또 통합적인 과정을 배웠어요. 그럼 이때 얘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식물을 씹게 되면 침과 함께 입안에서 섞이게 되죠. 이때 pH 7 중성에서 가장 많은 활성을 띠고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엿당으로 변화를 시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음식물을 씹으면서 이렇게 아밀라제가 섞이면, 또 아밀레이스, 아밀라제 같은 말이죠. 이게 섞이게 되면 얘를 다 썼다고 해서 입안에서 다시 분리한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이 아밀레이스가 섞인 상태로 위안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위안에서도 이 아밀레이스가 반응을 하겠는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보면 자,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속도를 나타내는 pH가 약 7 정도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6 이하에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는 산성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밀레이스는 더 이상 활성을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위안에서는 펩신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화 요소로서 가장 높은 반응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소화가 끝나고 나면 십이지장 통해서 우리가 소장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트립신이 활동하는 약 알칼리성 염기에 가까운 pH에서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섞여있던 펩신은 더 이상 활성을 띨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소화기관에서 입이라든지 위라든지 소장에서 각각 소화 효소들이 왜 그 장소에서만 활성을 보이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pH가 영향을 준다는 내용 다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해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저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쟁적 저해제예요. 자, 저해제는 일단 방해하는 애인데 경쟁을 하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활성 부위하고 경쟁을 할 겁니다. 활성 부위를 놓고 경쟁을 할 거예요. 기질이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합해야 될 자리에 경쟁적 저해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해제는, 자, 보면은 여기에 저해제가 붙어있죠. 활성 부위는 여기 있는데 얘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위에 붙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결합해야 되는 모양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솔로니까요. 네, 지금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선생님이 물량 공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같은 여성에게 똑같이 대시하는 애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성을 두고 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방해하는 애죠. 그래서 얘를 경쟁적 저해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인 거죠.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쟤는 아닌 것 같아. 저 남자 아니야. 너 만나지 마. 그 여자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여자하고 사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너 쟤는 아닌 것 같아. 내 말 들어. 저 남자는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제가 아무리 뭘 좋은 걸 주더라도 아니야, 내 친구가 아니라 그랬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해제의 역할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저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방해하는 역할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얘가 오히려 이로운 점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 오늘 과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도 이 내용을 어려워해서 추가 강의를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원의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총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당연히 오늘 배운 4가지 요인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효소의 특성이라던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 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단원 전체를 읽어보면서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카페에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제출 기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강일 24시까지 작성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단원을 정리하면서 요약된 내용이니까요. 혹시라도 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피드백 주면 또 추가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